저는 한 2022년 정도까지는 상승이 좀 더 우세해 보인다 쪽의 의견이고요. 23년에는 조금 이제 조심을 해야 될 요인들이 몇 개 보인다 이렇게 왜 그런 말씀을 거죠? 드리는데 이제 첫 번째 요인은 정부가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초 그러니까 19년 말부터 2020년 상반기 사이에 드디어 태도를 바꿨잖아요. 바로 공공재건축 재개발 혹시 네. 그러니까 네. 사업성이 되게 낮은 단지들은 네. 정부가 좀 특례를 제공해서 용적률을 올려 네. 방향으로 가고 또 정부가 이 전세에 대한 대책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호텔이라든가 이런 오피스텔 이런 것들을 이제 주거용으로 전환시켜주는 이런 정책들까지 펼칠 정도로 공급이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고 이걸 촉진시키는 정책들을 좀 펼치고 있고 그래서 지나다니다 보면 아파트 단지 지나다니다 보면 축 뭐 이러면서 플랜카드 붙은 단지들이 이제 종종 보이기 시작하죠. 조합 설립, 뭐 재건축 안전진단 네. 통과 이런 굉장히 이걸 빨리 촉진을 하지 않으면 그 실거주 요건들 이런 거에 걸려가지고 되게 추진이 어려워지는 네. 것들을 촉진시키는 효과들이 생겼죠. 그래서 대략 이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서 통과가 되고 전부 이제 철거가 시작된다라면 1, 2년은 이게 거꾸로 철거에 따른 가격의 급등 리스크들이 이주수요들. 있지만. 이주수요 지금 네. 전세도 급등하고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았다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일부에서 제가 임대차 3법이 가지고 있는 그 선의 네. 임대로 살고 계시는 전세 주거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라는 그 선의를 의심하지는 않는데 문제는 그 타이밍이 주택 입주 물량이 굉장히 줄어들고 또 안 그래도 전세 가격이 바닥에서 이미 2020년 상반기부터 오르고 있었거든요. 여기에서 그 타이밍에 나왔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아쉬운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정부의 발표대로 재건축 안전진단이나 뭐 이런 것들 여러 허들들은 아직 남아있는 단지들은 많이 보입니다만 이미 땅을 파거나 또는 이주 또는 조합 설립에서 넘어가서 관리 처분 인가 정도로 들어가는 단지들의 물량들을 보면 2023년 하반기 정도부터는 꽤 많은 입주가 있겠더라고요. 물량이 확 느는 게 보여요. 그러면 그 전에 이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뭘 유발하게 되냐면 단기 급등 리스크들이 이제 네. 그러니까 이미 저는 시작됐다고 보는 쪽인데 2020년 하반기부터 가격 상승률이 너무 급격해진 단지들이 좀 보이기 시작했잖아요. 그 안 움직이던 단지들조차. 네. 꼭 저희가 어디 뭐 부산에 거기를 꼭 이야기 안 하더라고요. 네. 뭐 2년 만에 3배 올랐네 막 그런 단지들이 네. 생기는 걸 우리 봤잖아요. 네. 네, 그런 것처럼 우리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걱정거리는 단기 급등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가격이 턱을 넘어버리면 포기하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수요 곡선이잖아요. 네.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수요는 둔화되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가격이 오르면 그걸 영끌해도 안 되는 가격이 되거나 그렇죠. 타겟이 되는 단지가 안 되기 시작하면 포기하거든요. 이미 살 사람들은 다 샀고. 샀고. 예, 그래서 물론 이제 기세가 있으니까 모멘텀, 그러니까 더 오를 거라는 기대가 가격을 부양하는 시기로 가겠죠. 언제까지 가냐 이건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량이 그때 나올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가 이주 수요 등에 따르는 전세 가격의 상승이 또 갭 투자라든가 혹은 전세 주거 하시는 분들의 자가 수요를 유발할 것이다. 이게 이제 두 번째였고요. 그러면서 가격의 급등이 나올 것이다라는 게 두 번째였다면 이제 세 번째는 3기 신도시가 아주 정말 낙관적으로 보면 2023년에서 24년 사이 입주가 시작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전에 사전 청약들을 2021년부터 한다고 하시는데 23년이나 24년 입주는 솔직히 제가 봐도 그건 정말 힘들어 보이는데 이제 뭐 토지 조성하거나 계시던 분들 보상 중인데 이게 그렇죠. 가능하겠어요. 네. 그러나 일단 아주 우리가 긍정적으로 본다면 23년, 24년에 아마 입주가 이루어지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확실히 시장에 공급 물량이 쏟아지거든요. 여기에.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2025년에 중공공 임대 물량이 나오거든요. 아시죠? 네. 그 벌써 이렇게 됐어요. 2017년 83이 중공공 임대 사업자들한테 8년 네. 임대를 해주시는 분들한테 이제 가격을 못 올리게 그 또 전세 사시거나 월세 사는 분들에게 주거 안정을 도모해 줄 수 있는 좋은 법이었지만 대신 양도세 감면과 종부세 면세 혜택들을 줬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대로 가면 아마 그건 없어지겠죠, 그죠? 혜택들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면 그 물량이 25년부터 나올 텐데 이제 그 전엔 뭔가 문제 항상 그 이벤트 있기 전에 시장을 움직이잖아요. 그래 보면 24년에도 시장은 좀 충격받을 요인들은 미리 보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23년까지는 참 좋아 보이는데 24, 25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시장에 좀 뭔가가 약간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마지막 요인은 이건 정말 제가 낙관론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부동산을 비관하려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낙관하는 사람으로서 가질 수 있는 또 다른 생각이 뭐냐면 그때 되면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할 수 있지 않겠냐. 왜냐하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한국은행이 금리를 거의 2%까지 내렸다가 2010년부터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엄청 올렸어요. 2년 만에 올렸어요. 물론 그때 이제 경기도 갑자기 좋아졌고 특히 MB 시절 그 4대강 하면서 내수 경기 부양했던 것도 있었죠. 근데 이번에도 그럴지는 저도 모릅니다만 아주 경제가 정말 베스트 시나리오대로 간다면 2022년부터는 물가 이런 거보다는 부동산이 더 문제야 이러면서 금리를 올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난 2008년 이후에 부동산 시장에 조정이 나왔던 요인들이 공급 물량도 특히 보금자리 주택이 컸지만 사실 금리 인상이 되게 컸었던 거 우리 알잖아요. 경기가 나빠지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2023년에는 일단 서울 지역 입주 많은 거 24년부터는 3기 신도시 25년부터는 중공공 임대 물량에 뭐 금리 인상 이런 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제 역풍 맞바람이 그렇다고 해서 뭐 폭락하냐 이거는 뭐 알 수 없죠. 우리가 지금부터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 또는 매매하시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 다른 문제입니다만 시나리오를 그린다면 앞으로 언제 정도 되면 부동산 시장에 고점을 칠까요? 또 뭐 물으신다면 1, 2년은 더 갈 것 같은데 그 뒤는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도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거겠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는 그 말씀하신 대로 23년 이후로 좀 약간 어느 정도 조정장이 올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지방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보시죠? 이게 또 다르겠죠. 뭐 저희 가장 좋은 베스트 시나리오를 이야기를 하자면 2010년부터 14년 사이에 그 불장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때 서울은 하우스푸어 사태가 날 정도로 되게 어려웠었는데 그때 조선을 비롯한 해운 산업이라든가 뭐 이런 어마어마한 수요들 특히 우리나라 그 자동차 회사들이 네. 세계 시장 점유율 기준으로 해서 4위까지 올라가고 막 그러던 시기에 남동 해안벨트라고 저희들이 불렀던 지역들이 불을 뿜었잖아요. 저만 하더라도 그때 이제 통영이나 목포에 조선소 강의를 그렇게 많이 갔었던 기억이 나요. 전 그때 정말 최고의 고객들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 이제 뭐 많이 소득이 많이 있으니까 그쵸. 그걸 이제 주식으로 이제 그것도 재테크적으로 있었고 특히 저는 조선사 세미나를 가서 선물환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FX 그 외환 거래 제가 은행에서 딜링룸에 있었거든요. 정말 그런 곳을 직접 가봤죠. 그래서 통영과 목포까지 이어지는 한국의 남쪽에 있는 해안 벨트가 조선소 타워 크레인 또는 골리앗 크레인의 숲으로 뒤덮이는 광경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만큼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 상대적으로 서울은 보금자리 주택 문제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입주 물량도 늘어나고 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웠던 반면 남동 해안 벨트를 중심으로 해서 지방 부동산 시장은 아주 불을 뿜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직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기나긴 시간 동안 어렵다가 이제 올해 오르기 시작했는데 서울이 조정을 받는다고 해서 같이 조정을 받을 것이냐 이렇게 단언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일단 거기는 미분양이 이제 줄어들고 있는 시장. 네. 더 나아가서 절대 가격 매력이 서울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경기가 이 중후장대한 중공업 경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건 단언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지역들의 그런 산업별 그런 약간 특성에 따라서 약간 좀 다르게 적용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저는 뭐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어디에 있냐가 제일 중요한 판단의 근거지. 그게 뭐 전국이 같이 움직인다라는 그런 거는 이제 저는 1980년대 이후 없어졌다고 보거든요. 한국 부동산 시장의 역사적인 통계들을 살펴보면 지방에 있는 토지나 서울의 아파트는 할 거 없이 1986년에서 88년 사이에 그 강세장은 보면 상승률이 다 똑같아요. 그랬었는데 90년대 딱 되면서부터 아파트만 독주하고요. 그러니까 90년대부터 2000년대 사이의 특징이 그 20년의 특징은 아파트만 움직이고 단독주택 빌라는 아무리 아파트가 가도 못 가는 시장이 출현하기 시작했고 2010년부터는 이제 아무리 서울이 조정받고 서울이 올라가고 하더라도 지방 부동산 시장은 전혀 다른 지역별로 굉장히 큰 격차가 벌어지는 시장을 볼 수 있었어요. 이런 걸 보면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3번에 걸쳐 분화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대중장, 모든 사람들이 집 한 채 뭐 이러면서 그다음에 성장의 시기에 네. 뭐 나도 집 못 살 게 뭐가 있어.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하며 어떻게 보면 좀 달러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야 돼 하던 시기가 80년대였다면 이제 90년부터 1기 신도시 생기면서 아파트의 시대가 열리면서 한 20년은 아파트냐 아니냐가 되게 중요했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은 어디냐가 중요한 시장으로 이제 왔거든요. 그래서 이 분위기가 이번 10년만 어디냐로 묻고 앞으로 10년은 아니야로 될 가능성은 좀
신박하지 않냐?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그런 부동산 시장, 물론 일부에서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물량 감소로 인해서 어느 정도 전세나 매매나 다 오를 확률이 높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좀 더 자세히 길게 말씀해 주세요. 가장 걱정거리가 공급 감소. 이게 공포를 유발하거든요. 근데 공급 감소라고 해서 꼭 뭐 집값이 오르는 건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공급이 감소하는 이유가 불황 때문에 저, 감소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분양 나서 공급 감소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그게 꼭 공급 감소한다고 무조건 집값이 오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이 공급 감소의 이유가 미분양 때문에 공급이 감소한 게 아니라 규제 때문이었잖아요. 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그리고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기억나시죠? 그죠? 네. 예, 여기다가 우리 좀 뭐 몇 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재개발 그 뉴타운들 해제된 거 혹시 기억나세요? 네. 보다 뭐 공공택지 지정 이런 것도 3기 신도시 이전에 거의 한 6년 동안 안 거의 됐었고. 지정이 없었거든요. 2010년, 음. 11년에 거의 마지막으로 해서 공공택지 지정이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겹쳐져가지고 그러니까 뉴타운도 잘 안 되고 재건축을 해보려고 그랬더니 재초안이 기다리고 있고 안전진단도 강화되고 그다음 뉴타운도 뭐 해제돼 버리는 건 더 나아가서 그 지역들에 보면 신축 빌라들 막 들어서기 시작하면 네. 이해관계 이제 불일치 문제가 엄청 심해져서 이게 정말 동네 사람들끼리 사이 나빠지게 되잖아요. 더 안 여기 되죠. 우리 전부 다 뉴타운 하면 되는데 너 왜 반대해? 막 이렇게 되잖아요. 막 신축 지금 빚져서 신축 지으신 분 입장에서 그 용납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문제들의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갈등이 너무나 커지는 상황에서 공급이 줄어든 거니까 이게 이번에는 미분양 때문에 공급이 줄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수요는 되게 강한데도 불구하고 공급이 줄었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좀 정책에 이제 시차가 좀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앞으로 수년간 뭐 대충 계산해 보면 내년 내후년 정도까지는 상당히 입주 물량이 인천 빼고는 인천 청라 뭐 물량들이 나오니까 괜찮은데 인천 정도를 제외하고는 서울 경기도가 아무튼 입주가 거의 씨가 마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빚어지고 있는 데다가 경기가 좋아졌어요. 이 경기가 좋아졌다는 거에 동의 못 하시겠지만 잠깐 일부 때 내용을 제가 네. 인용만 하자면 우리나라 전체 상장 기업의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3분기 7, 8, 9 영업이익이 20% 이상 늘었다. 아. 이게 나는 뭘 돈이 뜻하냐? 없지만 기업은 돈을 벌고 그러니까 있다는. 대기업 다니시는 직장인들 주주분들은 그리고 또 거기에 이제 여러 연관을 맺고 계시는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상반기만 해도 큰일 났다 생각했다면 하반기에 왜 이렇게 좋아지지 싶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또 능력이 되잖아요. 그러면 소득이 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주택 구입에 여력이 생겨요. 여기가 이제 전세 문제까지 가세됐으니까 저는 2021년 특히 상반기는 상당히 많이 오를 수도 있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방도 똑같이 보세요? 확산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집을 산다는 그 자체에 좀 이렇게 매달리지 말자라는 말씀을 일부 막판에 드렸던 이유가 이 이유 때문인데 밀물이 들어오면요. 아무리 무거운 배도 뜨거든요. 밀물이 많이 들어오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밀물이 전국적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비유가 너무 좋으시다. 확 와닿는다. 예. 그죠? 물이 네. 빠지면 이제 네. 상당히 전국적으로 좀 확산되고 있는 중이고요. 특히 정부가 뭐 여러 가지 규제 대책들을 내놓고는 있지만 비규제 지역으로 지금 계속 끊임없이 돈들이 들어가고 네. 있는 네. 중이기 때문에 상당히 놀랍고 얼마 전 제가 창원 상공회의소 강의를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네. 저는 이제 그런 데 갈 때마다 임장 다니거든요. 아, 모처럼 말에 갔어요. 네. 왜냐하면 성산구라든가 뭐 이런 구들 이야기를 많이 들었으니까 네. 갔더니 진짜 생각대로 공급이 엄청 많았더라고요. 신축이 되게 맞아요. 많은데 네. 다녀보니까 전부 매물이 걷어들이는 분위기이거나 혹은 한번 지나간 분위기를 제가 느꼈거든요. 이걸 보면서 여기 아직 조선 경기나 기계산업 경기가 아직은 안 좋을 텐데도 또 미분양이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다 소진되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번 싹 쓸고 지나간 분위기 저희들 은유를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걸 보고서 이게 장난 아니구나. 2018년 장이 제 인생에서 가장 센 장이었다고 생각했었는데 2018년 여름 그쵸. 네. 그때 셌죠. 9.13 맞았죠. 나오기 직전에 네. 맞아요. 그 신도시 공급 대책으로 연결됐던 그 네. 어마어마한 불장도 대단했었는데 그거보다 좀 더 센 것 같더라고요. 저는 기분이. 그래서 상승률은 무조건 2018년 때 올랐던 거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상승이 나오겠구나라는 느낌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 판단에 불과하니까 뭐 제가 창원을 사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경기가 안 좋고 미분양이 쌓여 있다고 말했던 지역들 늘 그 우리가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맞아요. 전국의 매매 강도를 볼 때마다 항상 파란색이었던 지역조차 불타오르거나 적어도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본다면 지금은
확산 중이다. 음. 이렇게 보여져요. 네, 요즘 또 규제도 그렇긴 하지만 또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집을 사는 걸 좀 망설이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내가 사는 가격이 꼭지점을 찍지 않을까, 최고점을 내가 갱신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또 불안감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또 많은 분들이 또 계속 상승을 하지만 또 조정장이 올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또 들었기 때문에 혹시 내가 사고 나서 조정장이 오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럼 이렇게 그 고점인지 아닌지 혹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몇 가지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네, 알려주십시오. 첫 번째는 갑자기 정부가 가지고 있는 관공서 건물이 새롭게 신축될 때가 제일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요? 예, 일본이 바로 동경도청사. 일본 동경 여행 가보신 분 알잖아요. 신주쿠에 올라가 있는 70층짜리 도쿄도 도청사에 가면 그 공짜 관람대가 있어요. 그래서 동경의 야경을 구경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 거기라고 그러는데 그 만화에서는 거기를 마계도시의 수령으로 보잖아요. 왜냐하면 그때 이후 불황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방자치단체들을 비롯한 지방정부의 재정은 대부분 부동산 거래에 의해서 보유에 의한 세금이에요. 우리 취득세, 등록세 뭐 이런 게 전부 다 지방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방의 거래가 많고 지방의 집값이 올라가면 그 지방의 지역의 집값이 올라가면 그 지자체가 엄청 부유해져요. 그래서 옛날 마포구처럼 경의중앙선을 지하로 만들어주는 등 사회간접자본을 인프라를 확대시켜주는 그런 쪽의 정책들을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제가 이제 기역 치역구청이라든가 서울 서남부에 있는 지나가다 보면 기가 막히는 구청 건물이 하나 멋지게 보이죠. 지었습니다. 예, 뭐 그게 뭐가 멋져요. 난 이상하지만 역사에 비하면 엄청 화려하던데요. 그리고 네. 또 지난번 고점 당시 서울시청 혹시 기억나세요? 역사적인 건축물들 그렇죠. 그리고 용인시청 용인이 용인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진짜. 파산될 뻔했죠. 맞다. 용인이. 그러니까 이 무슨 그렇네. 이야기냐면 그런 역사적인 건물들이 막 올라갈 때가 뭐냐면 부동산 시장이 끝없이 팽창하고 어마어마한 세금이 거쳐서 아하. 그 지방자치단체라든가 구청이 돈이 넘쳐서 주체를 못할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적인 공공건축물들의 설립이나 계획들이 막 속속 발표될 때가 거의 부동산 시장 고점하고 일치해요. 요즘은 어떤가요? 요즘은 아직은 안 보이죠. 아직은? 그러나 가능성들이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그런 신호들이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호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거대 공공건축물, 기념비적인 거대 건축물. 우리나라 80년대를 딱 생각해 보시면 기념비적인. 예. 80년대 80년대에 딱 뭐가 있었죠? 예. 우리 올림픽 하면서 잠실 일대 잠실. 정말 거대한 건축물들 엄청 짓고 그게 부동산 고점이었잖아요. 그리고 2006에서 2008년 사이에 보면 전국적으로 얼마나 거대한 프로젝트들이 많았습니까? 네. 그때 광화문 광장도 그때였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네. 오세훈 시장 시절이긴 하지만 예, 그때 이제 서울시청사라든가 네. 또는 동대문의 DDP라든가 물론 뭐 전 DDP는 좋아합니다. 네. 서울시청사는 꼴도 보기 싫은데 DDP는 지을 때는 저게 뭐 하는 짓인가 했는데 사실 이렇게 기념비적인 건축물 하나 있어도 나쁘진 않겠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근데 하나 더 만들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그 취지를 아시겠죠?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벌어질 때가 상당히 위험한 때다. 이건 이제 두 번째가 농지가 신도시로 바뀔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역사적인 고점이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와 함께 왔잖아요. 네. 본격 입주, 2기 신도시의 본격 입주, 1기 신도시의 본격 본격 입주 입주.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3기 신도시가 물론 실망스럽습니다. 제가 뭐 몇 차례 제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3기 신도시 개발하는 흐름이 저는 미시와 거시의 조율이 없다. 그러니까 미시는 뭐냐 하면 그 도시 사는 사람들. 아니 당연히 역 주변에 서부선이든 뭐 하남 연장선이든 뭐든 좋아요. 8호선 연장선이든 거기 들어가는 역 근처에 공원을 많이 만들고 전부 저층으로 친환경 건설을 한대요. 그리고 역 근처는 전부 임대주택 또는 아까 이야기했던 공공 그런 여러 매매에 제약을 둔 주택들이 들어선다고 합니다. 물론 그 도시의 경관은 아름답겠죠. 그러나 우리가 3기 신도시 왜 만들죠? 서울의 집값을 잡으려고 만든 거죠. 그렇죠. 수요 분산. 그러면 서울의 수요를 분산하려면 역 근처에 고밀도 개발을 하고 좀 높이 올리고. 그러네.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걸어서 전철을 바로 타서 도심에 있는 우리나라 3대 도심 광화문, 여의 마포 그리고 강남 판교 이 우리나라의 3대 거대한 일자리 중심지에 신속하게 사람들이 바로 출퇴근할 수 있게 만들어줌으로써 서울의 주택가격 상승 압력을 억누르려는 게 원래 목표 아니냐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었군요. 친환경 전원 도시로 만들면서 역근천은 전부 못 사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배려 이러면서 임대주택, 우리 당장 판교역 한번 내려가 봐요. 아, 판교역 딱 내려서 주위를 둘러보면 전부 땡땡 시야밖에 없잖아요. 네. 특히 북쪽은 전부 주상복합 쪽밖에 없고. 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게 그 도시에 땅을 가진 사람은 좋겠죠. 제가 그 뭐 분양받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네. 저밀도로 살기 좋게 음. 아름다운 경관을 가지게 건설하면 좋죠. 누가 음. 싫대요. 근데 서울 집값을 안정시키는데 도움되는 측면은 잘 모르겠다.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상계 신도시에 대해서 저도 별로 기대를 걸진 않아요. 그러나 물량 자체는 일단 나오지 않냐. 또 뭐 0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런 여러 신도시와 핵심은 이겁니다. 논밭이 신도시로 바뀌고 아, 그리고 거대한 공공건축물들이 나오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한국의 특성이겠지만 미분양이 나오기 시작할 때는 그러니까 추세적인 미분양의 증가가 나오기 시작할 때는 이 고점의 신호로 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첫 번째가 그 지역에 기념비적인 관공서가 신축이 된다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농지가 신도시로 바뀌는 그런 상황이 되면 이거 좀 고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뭐 그 말고도 많겠지만 대표적으로 굉장히 대표적인 신호들이 아니겠는가.